반갑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여러분들과 매출을 2배 높이는 마케팅과 고객관리 전략에 관해서 2개의 차시에 걸쳐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차시에서는 마케팅에 관련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실생활 중심으로 해서 실제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어떤 마케팅 전략을 구사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 쪽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좀 궁금하시죠? 저는 장정빈입니다. 학교 교사 생활을 하고 지금은 스마트 경영 연구소를 꾸려나가고 있고 한국경영정책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고 숭실대 경영대학원에서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HSBC에서 임원으로 근무를 한 적이 있고 국민은행에서 22년 동안 지점장, 팀장, 콜센터장을 한 적이 있고 그 전에 학교 교사로 6년가량 근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 30여 권의 책을 썼었는데요. 혹시 제 강의를 듣고 나서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디지털 고객은 무엇에 열광하는가 라는 책을 참고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렇다면 마케팅 전략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떤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제일 자주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앞으로 우리 고객들이 무엇을 원할 것인가, 우리 고객들은 어떤 서비스를 좋아하고 어떤 서비스를 싫어하는가에 관련된 우리들의 변화에 대한 안목이 특히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때 미국의 유명한 스포츠 케이블 TV ESPN에서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스포츠 스타는, 그래놓고 여러 예시를 들어줬었습니다. 무하마드 알리를 비롯해서 마이클 조던, 베이비 루스, 펠레, 칼 루이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몇몇 얼굴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뜻밖에도 20세기 가장 뛰어난 스포츠 스타는에서 1위로 선정됐던 선수는 캐나다 아이스하키 선수였던 웨인 크레츠키였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아주 전설적인 선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은퇴 기자회견에서요, 얼마나 전설적인 선수였었냐 하면은 약 1400의 경기에 출전해서 800여 정도의 골을 넣은 선수였었는데요. 이 선수가 마지막에 은퇴 기자회견에서 당신이 그렇게 수많은 기록을 세운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퍽이 있는 위치에서 플레이를 하지 않고 퍽이 나아갈 방향에서 플레이를 했을 뿐입니다. 1999년 4월 18일 날 은퇴 기자회견 내용이었었는데요. 아이스하키에서 저렇게 공처럼 치고 다니는 것을 퍽이라 그러지요. 퍽이 있는 자리에는 모든 선수들이 그 퍽을 빼앗기 위해서 전부 다 운집에 있지요. 요 웨인 크레츠키에는 퍽이 있는 위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퍽이 그 다음에는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 말을 가장 유명하게 만들어준 사람은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우리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에 관련해서 바로 퍽이 있는 위치가 아니라 퍽이 나아갈 방향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했던 것으로 해서 이 말이 더 유명했었는데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우리 고객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 것인가, 그 변화에 대한 안목을 갖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웨인 크레츠키 얘기를 꺼냈었는데요. 먼저 그렇다면 오늘은 마케팅 강의가 아닙니다만은 결국 우리가 우리 고객들을 어떻게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좋아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게 만드느냐, 즉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을 한마디로 말하면 마케팅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마케팅은 즉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가 뭐냐 하는 것을 딱 기둥을 두 개로만 잡는다면 첫 번째는 경쟁자를 고려하라. 이 제품과 서비스를 팔고 있는 다른 사람은 누군가 하는 경쟁자를 고려하라는 대목이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반드시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비자가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라. 이 두 가지가 마케팅의 큰 축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경쟁자를 고려하라. 솔직히 말하면 경쟁자가 없는 제품이나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거저 장사가 되기 때문에 마케팅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쟁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그 정도도 못 알아들을 것 같냐? 그렇게 말씀하실 법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업체를 하게 되면요, 결국 우리 기업에서는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고객들은 그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해 준 대가로 돈을 지불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기업의 이윤을 창출해 주는 것이 결국 마케팅인데, 만약에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회사라면 삼성만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애플도 제조하고요. 그리고 LG는 작년에 이제 철수했었습니다만은 LG도 그동안에 스마트폰을 제조했었고요. 아주 오래전에 그만뒀습니다만은 HTC에서도 스마트폰을 제조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샤오미도 제조하고 있고요. 스마트폰을 어느 제조사의 스마트폰을 구매할 것이냐 하게 됐었을 때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회사가 한 회사만 아니라 여러 회사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런 경쟁자의 영역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자가 이렇게 같은 업종이라든지 같은 제품만 파는 사람들이 경쟁자인가? 그건 누구나 아는 경쟁자입니다. 그런데요, 아까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을 마케팅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요, 실제로 맥도날드에 가봤더니 버거킹을 팔고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아침에는 맥모닝을 팔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맥도날드에서 맥모닝을 팔고 있으면은 결국 경쟁자는 어디냐? 버거킹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햄버거를 파는 것이니까요. KFC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롯데리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전부 다 맥도날드의 경쟁자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저런 사람들만 우리들의 제품과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에요. 맥도날드에서 맥모닝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소비자의 아침 식사를 대신할 것인가를 따지자면요, 맥도날드의 맥모닝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을 아침으로 먹을 수 있을 것이고요. 전에 싸이가 나와서 그렇게 광고한 대목이 생각이 나는군요. 아침 굶지 마세요 하고 라면을 광고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저 사람들도 전부, 저런 것들도 전부 다 맥도날드의 맥모닝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변수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객의 아침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경쟁자라는 인식입니다.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소비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책 제목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즉 닌텐도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나이키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사실 나이키의 가장 큰 경쟁 상대는 닌텐도다 란 말이 해자된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린애들이 주로 운동화를 많이 샀는데, 그렇게 해서 닌텐도 게임에 빠져서 방 안에만 들어박혀 있게 된다면 운동화를 신고 나갈 만큼만 수요가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이키의 운동화 수요가 격감됐었습니다. 그러면 나이키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나이키하고 닌텐도하고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경쟁자의 영역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나이키 운동화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면 닌텐도 게임에 빠진 애들을 어떻게 나이키를 신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해서 나이키는 운동화 발바닥 밑에다가 센서를 하나 달았습니다. 그 센서를 통해서 운동 시간, 뛰는 거리,
소모하는 칼로리 목표를 다 지정하게 돼서 준비를 하게 해놓고 운동 시간과 거리와 속도라 칼로리를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음성 지원하게 만들어 놓고 운동 데이터를 스마트폰에 무선 전송해서 결과적으로 이 나이키의 센서를 다는 나이키 운동화라는 보조기구에서 소비자의 건강 생활을 관리해주는 트레이너로 변신해서 닌텐도에 빠져있던 애들을 어린아이들을 게임을 통해서 밖에 나와서 운동화를 재미있게 달리기를 하게 만드는 것으로 해서 급성장했었습니다. 바로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한때 책 제목에 나이키의 최대 경쟁자는 닌텐도다 라는 말이 해자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이키 운동화를 신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닌텐도 게임에 빠진 아이들은 말입니다. 그러면 닌텐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나이키 운동화 밑에 조그만 센서를 깔아놓고 나서요. 그 센서를 통해서 운동 시간, 거리, 칼로리 목표를 전부 다 설정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운동 시간, 거리, 속도, 그 다음에 소모 칼로리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해서요. 운동 데이터를 스마트폰에 무선 전송해서 관리해 줌으로 해서 나이키라는 운동화를 통해서 소비자의 러닝 라이프를 관리해 주는 트레이너로 변신함으로 해서, 즉 운동을 스마트하게 해주는 IT 기술을 통해서 결국은 닌텐도와의 경쟁에서 승리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과 고객의 변화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한때요, 우리가 서울역뿐만 아니라 여러 역 앞에 가게 되면, 기차역 앞에 가게 되면 역전다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스마트폰이 생기기 전까지는 같이 여행을 갈 친구들은 전부 다 역전다방에 모여야 했었거든요. 가끔 역전다방의 최대 경쟁자는 누구냐 하고 말하게 되게 되면 우리들은 커피를 사서 마시거나 아니면은 이런 다과를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연상시키기가 쉬운데요. 요즘 역전다방은 거의 다 없어졌었죠. 사실은 바로 무엇이 역전다방을 없애는 최대 경쟁자였냐? 스마트폰이었었지요. 바로 우리가 시장의 변화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나만 더 언급하자면요, 요즘 대부분 전부 다 보행자 위주가 돼가지고요, 지하 상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고가도로가 있음, 고가도로를 전부 다 철거하고 나서 횡단보도를 전부 다 설치하게 됩니다. 즉 지하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되면요, 지하 상가로 드나드는 사람이 쑥 줄어들게 됩니다. 매출이 격감하지요. 전에 해안고가가 사라진 자리에 횡단보도를 새로 내겠다 그랬었더니 사람들이 데모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횡단보도가 생기게 되게 되면은 거기에 상가가, 지하 상가가 결국은 드나드는 사람이 줄어들어서 매출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의 변화를, 경쟁자의 변화를 주목하세요 라는 말씀을 드렸다면, 두 번째로는 결과적으로는 고객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고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가? 제가 더러 음식 같은 데를 가보게 되게 되면 빠지지 않고 신발장 옆에 붙어있는 저렇게 경고 문구를 하나 봅니다. 구두는 각자 책임지고 보관하십시오. 잃어버린 구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물론 남의 구두를 신고 간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경고장이기도 하지만은 각자 신발 잘 보관하세요 하고 주인이 마치 신발을 잃어버리게 되게 되면 난 책임 없다 그러게 되는데요. 그 사정은 이해합니다만은 실제로 고객들은 무엇을 바랄까요? 구두 걱정하지 마시고 맛있게 식사하십시오. 구두는 저희가 안전하게 보관하여 드리겠습니다 하고 구두가 분실하지 않을 적절한 대책을 세워놓는 것이 더 고객의 입장을 생각하는 관점이 아닐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제로 고객이 어떤 사람들인가,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우리가 장사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고객들에게 돈을 벌기 위한 것인가. 아주 전에 드라마 중에서 체이노의 상도에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의 대목이 하나 있지요.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상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소인은 장사를 통해서 이윤을 남기지만은 대인은 무역을 통해서 사람을 남긴다. 결과적으로 사람을 남기는 것이 장사의 원칙이어야 된다. 그렇다면 요즘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하는 말로 하게 되면 고객을 얻는 것입니다. 고객을 얻게 되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야 될까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떡볶이집에서 떡볶이가 배달돼서 왔었더니 거기에 주인장의 머리카락이 하나 들어있었다고 합시다. 손님이 난리를 쳤겠지요. 그럴 때 주인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사과를 했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떡볶이 값이 10,000원이었었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떡볶이를 갖다 주게 되게 되면서 떡볶이값 10,000원을 안 받았었습니다. 그래도 죄송해서 어떻게 하시죠? 하게 되면서 할인 쿠폰 15,000원, 5,000원짜리를 드렸습니다. 그러게 되게 되면 이 고객에게 이 떡볶이집 주인은 얼마를 썼냐? 15,000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떡볶이값 10,000원 받는데 보통 이익이 3,000원 정도라고 합시다. 그 사람이 왜 15,000원을 떡볶이값 10,000원 안 받고 할인 쿠폰 5,000원 더 줘서 왜 15,000원 썼을까요? 보통 한 번 팔 때 3,000원 정도를 번다고 하게 되면은 이 고객은 이 주인장의 마음 씀씀이에 감동해서 10번 정도를 새로 와줬다 하게 될 때는 결과적으로 30,000원을 법니다. 따라서 떡볶이값 15,000원을 투자함으로 해서 이 고객이 이 내 모습에 감동해서 10번 정도를 와줄 수 있는 단골 고객으로 만듦으로 해서 30,000원을 번다. 이런 마음가짐이 바로 우리가 고객의 평생 가치를 통해서 고객을 얻는다는 마음가짐이 아닐까. 이걸 마케팅에서는요, 이 고객이 계속해서 우리랑 거래해주는 대가가 어디냐? 이것을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라 해서 평생 가치라고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평생 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냐? 예를 들어서 내가 중국집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보통 한 가족이 와서 매월 한 번 가족이 와서 중국집에서 음식을 먹게 되게 되면 5만 원 정도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이 고객이 정말로 5만 원짜리 고객인가? 한 달에 한 번 오는 고객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일회 접촉 비용은 5만 원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온다 그러게 되면 1년에 얼마 오냐라고 하면 12번 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5만 원에다가 12번을 곱하면 저 A라고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이 고객의 1년 가치는 얼마입니까? 60만 원입니다. 아주 여러분들이 흔해 빠지게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그 서비스에 불만족한 사람은 10명가량을 못 오게 한다릅니다. 만약 이 고객이 나쁜 소문을 내게 되면 10명을 못 오게 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600만 원입니다. 요즘은 더 좋아졌습니다만 만약에 이 서비스가 좋다고 그러게 되면 평균적으로 5명의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준다랍니다. 그러면 60만 원에 불만족한 고객으로 만들어서 마이너스 600이 되게 할 것인가, 60만 원에 만족한 고객으로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300만 원을 더 벌게 만들 것인가. 마이너스 600하고 플러스 300이면은 1회 접촉당 그 고객의 평생 가치는 얼마입니까? 900만 원입니다. 요 고객은 5만 원짜리 고객이 아니라 900만 원짜리 고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진짜 비즈니스 마인드고, 우리는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사업을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보통 고객들이 우리 서비스를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제품을 사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냐, 매우 불만스러워할 수도 있고 불만스러워할 수도 있고 보통인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럭저럭 만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매우 만족한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때 회사가 저기 곤지암에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소머리 국밥을 자주 먹으러 다녔었습니다. 그런데요, 보통 다 어느 집 가도 그럭저럭하게 맛있거든요. 근데 썰렁합니다. 어느 한 집만 사람들이 저렇게 북적북적됩니다. 요즘처럼 경쟁이 치열하게 될 경우에는 그저
그런대로 만족스러워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요즘 고객들의 특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따라서 정기나 행정이나 은행이나 저렇게 경쟁하지 않으면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웹사이트나 레스토랑이나 특히 자영업, 요 소상공인들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만족한 것은 거의 효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대단히 만족한 것이 5배 내지 7배 정도의 고객 충성도를 가져온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그런 정도의 만족이 아니라 대단히 만족스러워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자의 관점을 새롭게 봐야 된다 하는 부분하고요, 고객의 관점으로 평생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대목을 봤었는데요. 하나 더요. 요즘은 소상공인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말 그대로 디지털 세대입니다. 저도 책을 한 30권 정도를 냈었는데요. 얼마 전에 책을 내고 나니까 우리 출판사장님께서 문화일보에다가 광고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반대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문에다 광고를 한다게 되게 되는데요. 제가 옛날에 결국 90년대 초에는 84% 정도 신문 구독률이 있었습니다. 96년도에 봐서더니 우리나라 각 가정의 신문 구독률이 69.3%입니다. 네이버라는 다음이 나오고 난 다음에요, 신문 구독률이 50%로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2007년도인가요?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30%가 무너졌습니다. 가장 최근에 2019년도 통계가 나와 있던데요. 6.4%입니다. 사람들이 종이신문을 이제는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종이신문을 보지 않게 되게 되는데 거기다가 광고를 낸들 무슨 효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즉 우리 고객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어떤 매체를 접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세상이 전부 다 디지털로 바뀌었다. 그래서 중국은 신용카드가 보급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부 다 QR코드로 지급을 하거든요. 따라서 사람들이 위챗페이, 알리페이에서 알리페이가 점유율이 한 55%요. 위챗페이가 점유율이 한 45%요. 그래서 두 개가 95%인데요. 대부분 전부 다 QR코드로 전부 다 결제를 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현금을 안 가지고 다닙니다. 중국의 거지들은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게 될 때요,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사람한테 구걸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현금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구걸을 하게 될 때 QR코드로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현금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적선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바로 거지조차도 동냥을 하게 되는데 디지털로 바뀐 세상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요, 만약에 택시를 탄다면 말입니다. 나는 이제 카카오 택시나 TV에 이용 안 하겠다. 난 그런 손님 안 태우겠다. 좋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러게 되는데요. 카카오 택시 등장 후에 2019년도 3월 달에 카카오 택시가 등장했거든요. 택시 기사의 수입이 37%가량 늘었습니다. 따라서 식당을 하건 의류업을 하건 이제는 디지털로 바뀐 소비자의 요구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하는 관점도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하는 부분 쪽을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요, 그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냐. 아마존은 알렉사라는 저 스피커가 대단히 유명합니다. 따라서 알렉사의 스피커의 저 에코에다가 말하게 되게 되면 우리 집에 다 불 꺼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사줘, 뭐 배달해줘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전부 다의 알렉사의 저 스피커 폰을 이용을 해서 전부 다 모든 생활에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립스라는 전자기구 형광등 업체를 봐서더니요, 바로 저 알렉사에다가 전부 다 연결할 수 있도록 해줘서 우리 집안의 불 모두 다 꺼줘. 즉 필립스가 형광등을 팔아먹기 위해서는 알렉사에다가 어떻게 연결시켜 주느냐가 형광등을 얼마나 많이 파느냐 하는 관건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아마존 알렉사의 스피커를 만들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역량까지는 필요가 없거든요. 만약에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말입니다. 내가 체중계를 하나 만들겠다. 그러면 저 체중계가 내 몸무게가 얼마나 줄었나, 어제는 얼마 했었고 오늘 얼마 했었나, 그렇게 체중계를 만들면 저 체중계는 팔릴 리가 없습니다. 저 체중계를 블루투스나 IoT를 통해서 어떻게 스마트폰하고 연계돼서 스마트하게 만드느냐가 저 체중계를 팔아먹게 되는, 고객이 원하는 체중계가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토큰에서 스마트 인바디 체중계를 만들었다 해서 봤었더니요, 저 사용자의 몸무게를 측정할 때마다 10가지 신체 지수가 스마트 앱을 통해서 전부 다 관리되고 누적된 체성분 데이터를 아주 정밀하게 분석해서 종합적인 데이터를 한눈에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무려 10개 정도의 신체 지수를 측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해 봤더니 요즘 체중계를 만들 때 내 몸무게가 늘었냐 줄었냐, 어제는 몇 킬로 했었고 오늘은 몇 킬로 했었냐, 이런 이제 체중계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어떻게 이 디지털 고객에게는 스마트폰과 연결하느냐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다시 설계해 보시라 하는 부탁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고객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디지털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 경쟁자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얘기했었다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떤 마케팅 감각을 가져가야 되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설계해야 될 것이냐에 관련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복잡한 마케팅 전략 프로세스를 다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까 거시 환경 분석, 미시 환경 분석, 수학 분석, 따라서 이제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은 전부 다 고가도로도 철거하고요, 횡단 그 다음에 고가도로도 철거하고요, 육교도 철거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전부 다 보행자 위주로 횡단보도를 다 설치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환경이 어떻게 바꾸느냐, 왜냐하면 지하상가 소상공인들의 매출에는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주로 마케팅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이 4가지를 말합니다. 가격을 어떻게 매겨야 될 것이냐,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이냐, 어떤 오프라인으로 팔 것이냐, 온라인으로 팔 것이냐, 어떤 채널을 이용할 것이냐, 어떻게 광고하고 프로모션할 것이냐. 여기서요, 오늘 요 대목을 전부 다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여기서 프로덕트, 제품이라면은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자, 제품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4P, 저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에서 P가 4개 있다. 그래서 4P라 그러거든요. 여기에 만약에 서비스가 들어간다면요, 퍼슨, 사람, 프로세스, 과정이나 절차, 피지컬 에비던스, 환경, 이런 대목이 되거든요. 그래서 7P라 합니다. 만약에 제품 하나만 보더라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에서는 어떻게 제품 구성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맥도날드 하면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햄버거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햄버거는요, 맥도날드의 대표 상품입니다. 맥도날드. 그런데 마진은 대단히 적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맥도날드에 딱 가서 햄버거를 팔게 되게 되면은, 햄버거를 사게 되면은 그 직원이 뭐라고 묻냐 하면은, 감자 프라이는 필요하지 않으세요? 음료수도 드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프라이하고, 즉 감자튀김하고 음료수가 마진이 남습니다. 그런데 가끔 엄마 아빠들이 뭐라 그러냐,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먹으면 살찐다. 그러게 되면 맥도날드도 할 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샐러드도 팔거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우리 가게의 대표 상품이 뭐냐? 홍보용이라고 되어 있지요. 실제로 마진이 높은 것은 뭐냐? 무엇을 거래해야 마진이 더 많냐? 가끔은 어린애를 데리고 온다든지 아니면 여자를 데리고 온다든지 하게 되게 되면은 무엇을 더 권해야 아이들도 따라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 상품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제품을 하나 팔아서 예를 들어서 전동기구 하나를 팔 때도요. 저 전동기구가 어떻게 제품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잘 따져보시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전동기구는요. 왜 사지요? 고객이 소비자들이 벽에다가 구멍을 뚫기에 삽니다. 그러면 핵심 혜택이 뭐냐 하면은 구멍을 뚫는 것입니다. 실제 상품은 저 전동기구가 얼마나 구멍이 잘 뚫어지고 얼마나 튼튼하고 가격이 얼마고 디자인이 어떻게 생겼고 하게 되는 것이 저 전동기구의 실제 상품입니다. 저 전동기구를 사용하게 되려면은 어떻게 제조를 했고 어디서 살 수가 있고 AS도 잘해주고 1년간 보증이 되고 그 다음에 건전지도 필요하고 뭐 하는 사항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확대 상품이라 합니다. 저 세 개가 다 합해져서 전동기구가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더 해볼까요? 따라서 만약에 자동차라면은요, 전동기구라면은 핵심 제품은 구멍을 뚫는 일이고요. 유형 제품은 저기다 보이는 저 물건 자체고요. 확장 제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S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작업용 벨트라든지 헬멧이라든지 보안용이거든요. 자동차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동차라면 핵심 제품이라면 출퇴근 하거나 여행 갈 때 이동수단이죠. 유형 제품이라는 게 뭡니까? 엔진이도 될 것이고요. 바퀴도 될 것이고요. 핸들도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강력한 브레이크도 될 것이고요. 확장 제품은 뭡니까? 대출도 될 것이고요. AS 보증기간도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집으로 찾아가서 고쳐주는 것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우리 제품과 우리 서비스를 핵심 제품, 유형 제품, 확장 제품으로 한번 구분해 보시라. 교수님, 왜 우리한테 이렇게 어려운 걸 가르쳐 주세요? 제가 말하는 이유 중에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저는 얼마 전에 토스트기를 하나 샀습니다. 근데 제가 토스트기를 샀었는데요. 저 토스트기가 얼마나 빵이 잘 구워지는 것으로 달라. 그렇게 가서 빵이 잘 구워지는 토스트기를 주세요. 요즘 이렇게 말한 고객은 없습니다. 요즘은 잘 구워지지 않거나 고장이 나는 토스트기는 거의 없거든요. 따라서 제가 가서 토스트기를 구매하게 됐을 때 첫 번째 고려사항이 뭐였었냐 하면은 제일 이쁜 걸로 하나 주세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뭐냐? 확장 제품에 속합니다. 즉 내가 승부를 걸 때 잘 구워지는 토스트기를 구할 것인가, 고객에게 팔 것인가, 디자인이 이쁜 걸 팔 것인가에 관련해서 요즘 고객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러면 중심 기능, 본래 기능은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거기서 기껏해야 하룻밤을 묵거든요. 요 채널에서 얼마나 채널의 종류가 많은지 어느 걸 골라야 될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룻밤 묵는 사람한테는 너무 과분한 기능입니다. 따라서 어디서 내가 승부를 걸어야 될 것이냐에서, 즉 핵심 기능에서 승부를 걸어야 될 것이냐, 주변 기능에서 승부를 걸어야 될 것이냐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한번 중국집 사장님들에게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론 이제 중국집입니다만은, 중국집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고객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가 3번 울리기 전에 빨리 받고요. 한 30분, 40분, 50분 걸립니다. 하고 안내를 하고요. 고객의 주문 내용하고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배달통에 빠진 것이 없는지를 확인하고요. 영수증을 주고 나서 음식값을 받고요. 더러는 쿠폰도 건네고요. 맛있게 드시라고 인사도 하고요. 빈 그릇은 문 밖에 내놓으십시오. 그렇게 배달하겠답니다. 그리고 3시간 후에 빈 그릇을 찾아간답니다. 네, 평범하지만은 괜찮은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중국집 식당도 다 저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고객이 원하는 바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 했습니다.
만약에 저희 집 복합기라면 말입니다. 그 복합기를 고객들에게 어떻게 사용 가치가 생기는가 하는 이것을 뭐라 하냐 하면은 고객 입장에서 어떻게 그 제품을 사용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따져보는 사이클을 고객 경험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구매하고 와서 배달해 줄 것이고 내가 복합기를 사용하고 토너를 보충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고장이 나면 수리에 맡길 것이고 나중에 더 이상 필요가 없거나 새 복합기를 사게 되면 폐기 처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복합기를 처분하게 될 때 고객이 저런 고객 경험 사이클을 거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중국 식당에서 음식을 배달하게 됐었을 때 고객들이 와 하고 감동시킬 만한 것들을 만들어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말입니다. 어느 중국 식당에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고객이 주문을 하게 되게 되면은 탕수육하고 짜장면 2그릇 시키게 되게 되면 쿠폰, 할인 쿠폰을 주겠다. 배달하게 될 때는 면이 불지 않는 상태로 가장 빨리 배달해 주겠다. 그 다음에 고객이 2인분을 시키더라도 셋이 먹을 수 있는 것만큼 양을 많이 주겠다. 사용이 되겠지요. 만약에 맛이 없으면 돈 안 받겠다고 말하겠다. 수리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감탄했던 부분이 뭐냐. 만약에 저녁에 회식을 하는지 짜장면 5그릇하고 탕수육 하나를 시키면 혹시 술 필요하세요? 괜찮으시다면 사다 드릴게요. 해서 장보기 서비스를 해드리겠다. 그리고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전에는 음식물을 수거하게 될 때 혹시 음식물 쓰레기 있게 되면 제가 그릇 수거할 때 함께 버려줄 테니까 갖다 내놓으세요. 만약에 저보고 어느 중국집을 선택하겠느냐 하고 물어봤다면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일이 제일 귀찮았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만약에 제가 나가는 길에 음식 그릇 수거하게 될 때 음식물 쓰레기 갖다 놓게 되면 함께 버려드릴게요. 저는 그 집에다 시키겠습니다. 바로 우리 고객들에게 감탄사를 만들어낼 때 얼마나 맛있게 하고 얼마나 양을 많이 주는 데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고객이 그 제품의 주변 기능을 통해서 고객의 핵심 니즈를 찾아서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희찬 교수가 말하게 되는 블루오션의 영역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릇 수거하게 될 때 음식물 쓰레기도 버려드릴게요. 가끔 우리가 또 회식을 하게 되거나 그렇게 됐을 때는 사무실에서 말입니다. 누가 술 좀 사와라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혹시 술 필요하다면 함께 사다 드릴게요. 이렇게 고객의 가려운 데를 긁어줘서 불편한 점을 찾아주는 것을 페인 포인트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대목이 마케팅에서 차별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게 됩니다. 실제로 어느 신문에 봤었더니 짜장 그릇에 돼지뼈가 수북이 쌓였다. 양심불량 손님들 때문에 배달하게 되는 분들의 눈물이 나온다. 저것은 저런 고객들은 갑질이지요. 그렇지만은 음식물 쓰레기는 제가 가는 김에 갖다 버려드릴게요 하고 자발적으로 하는 서비스가 있게 된다면은 저것도 고객의 차별화된 니즈일 수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우리 쿠팡은 2시간 만에 배달하겠습니다 해서 마케팅에 성공했었고요. 전에 진동 파운데이션은요. 보통 가장 아침에 빨리 화장하는 여자들을 위해서 진동 저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고객의 환호를 받은 적이 있었고요. 롯데렌트카는 제주도 여행 가게 될 때 미리 고객이 주문하게 되면 롯데마트에서 쇼핑 목록을 갖다 놓게 돼서 트렁크에 실어다 주는 것으로 해서 고객의 환호를 받은 적이 있고요. 한때 미국에서 현대차는 여러분들이 실직하게 되면 다시 그 차를 저희들이 되사줄게요 해서 역시 환호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배달, 사용, 보충, 수리, 폐기 단계에서 고객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페인 포인트를 잘 찾아내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게 됐었을 때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어떻게 마케팅하고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우리가 그런 아이디어를 세우는 일들을 비즈니스 모델이라 합니다. 보통 9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다 생략하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가운데 부분요. 고객 가치 제안입니다. 바로 가치 제안은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 제품이, 우리 서비스가 다른 집보다도 이렇게 다르고 여러분에게 혜택이 많습니다 하는 것을 바로 요 고객 가치 제안이라고 하거든요. 한 번 더 설명하자면은 필립 마케팅의 거장이지요. 필립 코틀러의 얘기인데요. 내가 다른 가게에 안 가고 다른 회사에 안 가고 왜 당신의 제품과 서비스를 사야 되는가? 라는 대답이 바로 가치 제안입니다. 그래서 바로 고객을 위해서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무엇인가? 이것이 고객이 갖고 있는 진짜 문제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고객에게 어떻게 혜택이 될 것인가? 하는 바로 가치 제안이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가치 제안 캠퍼스를 그려보게 되는데요. 바로 오른쪽에 고객 프로필입니다. 바로 어떤 고객에게 커스터머 잡스, 페인스 어떤 고객의 불편을, 게인스 그 사람에게 어떤 혜택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그래서 바로 그 혜택을 어떻게 줄여주고 그 불편을 어떻게 줄여주고 어떻게 그 혜택을 만들어내고 따라서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을 고객 원을 고객 프로필이라고 하고 우리가 어떻게 고객 프로필에 따라서 가치 제안을 해줄 것인가를 고객 가치 맵이라고 그럽니다. 잠깐 하나만 좀 예를 들어 드릴까요? 어느 치킨 강정을 만들어내는 만약에 가게를 한다면은 주부들이 아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싶고 커피를 마시면서 서로 모여서 얘기하게 되면서 아이들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주부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 학교 주변에서 불량식품을 많이 판매한다. 그런 것들을 사먹고 아이들이 비만이 될까 걱정이다. 그 음식 재료가 전부 다 수입산이어서 품질이 좋지 않다. 그렇게 니즈를 갖고 있는 요 주부들에게 건강하고 씩씩하게 아이들이 자라기를 바라고 아이들 자기 여유 시간을 즐기고 할인 혜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산타치킨 닭강정 요리집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마케팅을 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었더니 우리 산타치킨 닭강정 요리는 학교 주변의 불량식품에 대한 우려와 아이들의 비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아이들을 건강하고 씩씩하게 성장시키고 할인 혜택도 받고 여유시간도 즐기게 함으로써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고 커피 한 잔을 즐겨서 마시고 싶어하는 아파트 주변 30, 40대 주부들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요걸 앞에 고객 가치 맵에 연장을 시키면은 이 부분이 바로 우리 산타치킨 닭강정 요리가 제품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의 불량식품 우려와 아이들의 비만을 방지하는 것이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는 솔루션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혜택이 주어지느냐. 할인 혜택도 받고 아이들을 씩씩하게 성장시키고 여유 시간도 즐기고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개인 크리에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이 뭐냐? 그 고객이 뭐냐? 아파트 주변 30, 40대 주부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소비자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서 차별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작성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바로 소상공인들이 생각해 봐야 될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비즈니스 마인드, 마케팅에서는 고객이라는 관점, 경쟁자라는 관점, 그리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비즈니스를 해보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그 다음에 다른 업체보다도 다른 소상공인들보다도 무엇이 다르냐. 그런 경우에는 주변 기능하고 핵심 기능을 분리해서 어디에 승부를 걸어야 될 것인가
하는 점들을 고려해서 고객 가치맵을 작성해서 한번 쭉 적어보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 사업과 서비스가 고객과 고객의 페인 포인트가 여러분들 사업에서 고객의 환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는 부분 쪽들을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시청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차시에서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